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미쳤다. 적국이었던 러시아에 우리 외환 보유고의 10%가 넘는 30억 달러를 빌려줬고 그 돈을 돌려달라 했더니 돌아온 건 현금이 아니라 최신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고철 덩어리를 떠안았다. 호구 거래를 했다. 대한민국 국방사 최악의 실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호구 거래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방향을 바꿨고 K방산의 뿌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오늘날 국제 정세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자신들의 최신 무기를 한국에 넘겼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실패라던 이 선택은 어떻게 신의 한 수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돈 대신 무기로 갚은 30억 달러, 대한민국이 치른 가장 값비싼 수업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1990년대 초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오가며 해외 무기 도입과 기술 분석 업무를 맡았던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군수기술 협상 실무자였습니다. 군인이기도 했고 기술자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매 순간 이 선택의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걸 뼈에 새기고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 이야기가 신의 한 수라고 불리지만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이 선택이 성공할 거라 확신한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각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아직 지금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88올림픽의 열기는 남아있었지만 국력은 취약했고 외환 보유고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외환 보유고의 10%가 넘는 30억 달러를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머리 위로 총구를 겨누던 진영의 핵심 국가 소련에 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실무 라인에 내려온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선 그 뒤에 있는 나라부터 흔들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었고 외교적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그 결정은 서류 위의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숨통을 쥔 줄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만약 못 갚으면, 소련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 질문에 누구도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건 선택이라는 것을. 1991년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세계가 믿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붉은 국기가 내려가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됩니다. 소련은 사라졌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30억 달러를 빌려준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갚을 주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뒤를 이은 러시아 연방은 법적으로 채무를 승계했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국가는 텅 비어 있었고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외교 문서, 공식 협상, 비공식 접촉까지.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돈이 없다. 그 사이 국내 여론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신문에는 혈세 날렸다는 제목이 걸렸고 국회에선 역대 최악의 외교 실패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실무자들은 매일같이 책임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 측 협상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금은 없다. 대신 물건으로 갚는 방법은 어떤가? 처음엔 원자재 이야기였습니다. 알루미늄, 석유 제품, 헬기 몇 대.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그걸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이 내민 목록을 처음 봤을 때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록에는 러시아군이 실전 배치 중이던 최신 무기 체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차, 보병 전투차, 대전차 미사일. 순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를 적으로 두고 개발한 무기였습니다. 미국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만든 장비였습니다. 그걸 돈 대신 넘기겠다고요? 군 내부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운용 불가, 정비 불가, 아군 오인 사격 위험.
미군과의 체계 충돌.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러시아 무기를 들여온다는 건 단순히 장비 몇 대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체계를 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제안을 처리 곤란한 고철이라고 불렀습니다.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인 최악의 선택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ADD 연구원들 몇 명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죠? 분해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전형 그대로요? 그들의 관심은 운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전술이 아니라 설계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방 무기만 배워왔습니다. 미국식 교리, 미국식 설계, 미국식 답안. 그 바깥의 세계는 말 그대로 철의 장막 뒤에 있었습니다. 그 장막이 눈앞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어서 내려졌습니다. 현금은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국민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러시아의 무기를 받기로 합니다. 세상은 그 선택을 호구 거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의 방향을 바꿀 질문과 답안지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상자들이 부산항에 도착하던 날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러시아 화물선이 들어오던 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을 바다였지만 공기는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부두에는 군 관계자들, 통관 요원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섞여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보다는 불안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들이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육중한 나무 상자들이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상자 틈새로 기름 냄새와 차가운 쇠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고철인지 아닌지 보자고. 첫 번째 상자의 봉인이 풀렸을 때 현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녹슬고 낡은 장비를 예상했던 눈앞에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장은 벗겨지지 않았고 배선은 정갈했으며 부품 하나하나가 군납 기준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군 장교 몇 명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원들은 말없이 장비 주변을 돌며 눈으로, 손으로, 냄새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진짜다. 수출용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용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실제 전장에 투입하던 실전 배치형 장비였습니다. 특히 전차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탑 전면에 덕지덕지 붙은 반응장갑, 125 주포의 위압감, 그리고 내부 구조를 흘낏 본 연구원들의 표정. 이건 우리가 알던 러시아 전차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의 분위기를 설명해 줬습니다. 며칠 뒤 본격적인 성능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전차의 시동을 거는 순간 익숙한 디젤음이 아니라 고주파에 가까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스터빈 엔진이었습니다. 정비병 하나가 나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라 비행기 소린데요. 가속 테스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46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순식간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에 시험에 참여한 운전병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걸 전장에서 굴리면 상대는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 도하 시험. 우리는 공병 장비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기술자가 흡기 장치 하나를 연결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전차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체가 완전히 잠기고 포탑 끝만 살짝 보인 채 강바닥을 긁으며 건너편으로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장교 한 명이 헬멧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술이 바뀌는 물건이야. 충격은 전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들어온 보병 전투차는 기존 개념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쓰던 장갑차는
병력을 안전하게 옮기는 수송수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장비는 100mm 주포와 30mm 기관포를 동시에 달고 있었습니다. 장갑차가 아니라 전차 옆에 붙어 다니는 놈이군요. 그리고 물 위에서 워터제트를 뿜으며 달리는 모습. 연구원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군 내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운용 문제는 심각했고 정비와 보급은 악몽에 가까웠습니다. 러시아식 규격, 러시아식 매뉴얼, 그리고 한국의 여름과 전혀 맞지 않는 설계. 장갑차 안은 찜통이었고 병사들은 훈련 한 번에 탈진했습니다. 매뉴얼 번역은 엉망이었고 볼트 하나 조이는데도 시행착오가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의 눈빛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평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뭘까? 전자장비 없이도 이 정도 정밀도가 나오는 이유는? 그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흡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사일 실사격 훈련 날 모두의 심장이 멎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갑자기 위로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장이다. 중지. 불량품이다. 그때 러시아 교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장 아닙니다. 의도된 궤적입니다. 미사일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위로 뜬 뒤 윗면 장갑이 약한 지점을 향해 정확히 내리꽂혔습니다. 폭발음이 울리고 표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물을 치우는 전쟁을 생각해왔고 그들은 장애물을 피해가는 전쟁을 생각해왔다는 것을. 그 차이는 사소해 보였지만 전장에서는 생존을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회의실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지? 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배울까? 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던 병사들의 땀, 정비관들의 손에 남은 기름때, 연구원들의 밤샘 분석이 조금씩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 군의 주력이 되기엔 너무 낯설고 불편하지만 우리 기술을 키우기엔 너무나 훌륭한 교과서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이 거래는 더 이상 호구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큼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히 빚을 정리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머지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 군의 전력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려주는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사고방식 자체를 흔드는 문제집이라는 사실을요. 현실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는 강력했지만 다루기 까다로웠습니다.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면 국내 창고를 뒤지고 그래도 없으면 러시아로 연락을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늦었습니다. 공장은 멈춰 있었고 국가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다리느냐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느냐. 그 선택의 순간 현장 정비관들과 연구원들은 기다림을 버렸습니다. 부품이 오지 않으면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매뉴얼이 이해되지 않으면 분해해서 원리를 찾았습니다. 장비 한 대를 살리기 위해 다른 한 대를 해체하는 이른바 부품 돌려막기가 일상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무기들의 속살을 누구보다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볼트 하나, 기어 하나, 유압이 흐르는 경로 하나까지. 러시아식 설계는 처음엔 투박해 보였지만 뜯어볼수록 다른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자장비는 최소화한다. 고장이 나도 현장에서 고칠 수 있어야 한다.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한다. 서방 무기들이
정교함과 자동화를 추구했다면 러시아 무기들은 생존과 직관을 중시했습니다. 그 차이는 연구원들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게 전부는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은 회의실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찜통 같은 장갑차 안에서 땀으로 범벅이 된 정비창에서 번역이 엉망인 매뉴얼을 붙잡고 밤을 새우던 순간들 속에서요. 특히 보병 전투차 운용 경험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던졌습니다. 병사들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지휘관들과 개발자들은 다른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 장비는 별다른 장치 없이 물 위를 저렇게 빠르게 움직일까? 훈련장에서 본 워터제트 추진 방식은 기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도하를 위해 별도의 공병 지원을 기다리는 대신 장갑차 스스로 강을 건너는 개념. 그 장면은 훗날 차기 보병 전투차 개발 회의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물 위를 가야 합니다. 그 한마디는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비용은 늘었고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되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의 답안을 따라 쓰는 나라로 남을 거라는 걸요. 전차 분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승무원 수를 줄이는 설계, 차체를 최대한 낮추는 구조. 처음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차를 직접 운용하고 고치고 분석해 본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식한 게 아니라 방향이 다른 겁니다. 특히 자동 장전 시스템은 우리 연구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복잡한 전자 제어 없이 기계적 맞물림만으로 안정적인 장전을 구현한 구조는 설계자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훗날 국산 전차 개발 과정에서 결정적인 참고서가 됩니다.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한 뒤 우리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미사일 분야에서의 전환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춤추듯 날아가던 대전차 미사일의 궤적은 연구진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늘 정면 관통을 고민해왔지만 그들은 약점을 우회에 찌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차이는 센서 설계, 유도, 로직, 전술 개념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훗날 국산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무기들은 하나둘씩 우리 군의 주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운용 효율의 문제, 보급 체계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결국 쓰다 만 장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들을 통해 싸우는 법이 아니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의실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처음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험장에서,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늘 부족했고 실패는 언론의 비난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굳이 우리가 하느냐? 사다 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어렵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불곰 사업은 과거의 논란이 아니라 현재의 자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조용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훗날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30년 뒤 이 선택이 다시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을 전혀 다른 위치로 올려놓게 될 줄은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치른 30억 달러는 그저 빚을 정리한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길을 배우기 위해 기꺼이 감당한 값비싼 수업료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러시아 무기들은 어느새 전선의 주역에서 물러났고 조용히 창고와 시험장, 연구소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때 논란이었던 선택이 자연스럽게 잊혀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비들이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전차 한 대, 미사일 한 발이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남의 답안을 외워 쓰는 나라에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는 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얻은 감각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국산 무기 개발을 둘러싼 회의실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한다. 서방 기준은 이렇다라는 말보다 우리 환경에 맞는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누가 선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찜통 같은 장갑차 안에서 땀을 흘렸던 병사들, 번역이 엉망인 매뉴얼을 붙잡고 밤을 새웠던 정비관들, 부품 하나를 놓고 끝없이 토론하던 연구원들, 그 사람들의 축적된 경험이 조용히 기준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을 두고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병 전투차는 이제 단순한 수송수단이 아니라 기동과 화력을 동시에 갖춘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했고, 전차는 승무원을 줄이면서도 생존성과 타격력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미사일은 정면 돌파가 아닌 약점을 노리는 사고를 품게 되었고, 그 사고는 실전에서 검증되며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불곰 사업을 통해 직접 보고 만지고 실패해본 러시아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정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배운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군수 산업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섰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장비들이 현대전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고전하는 장면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괴물이라 부르며 경외했던 그 기술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전술과 무기에 의해 막히고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체감하는 나라들이 다급하게 무기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납기, 가격, 성능 모두 중요한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우리 환경을 이해하고 만든 것 같다. 그 평가 속에는 서방의 정교함과 러시아식 실용주의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는 러시아의 무기를 호구 거래라 불리는 방식으로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우리 무기 체계에 설명할 수 없는 균형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봅니다. 러시아는 다시 고립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방과의 관계는 얼어붙었고 다른 선택지는 또 다른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장 신중하게 바라보는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곰 사업 당시 맺었던 협정 문서, 기술 이전 조항, 그리고 30년간 이어진 미묘한 이해관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외교 지형에서 의외의 무게를 갖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생산 능력 그리고 선택의 기록은 상대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불곰 사업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선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궁여지책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선택은 대한민국 국방이 자기 길을 찾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30억 달러. 그 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보면 아찔한 도박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쉽게 책임을 져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우리는 단순한 무기를 산 것이 아니라 경험을 샀고 실패를 샀고 질문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국가로 이끄는 조용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호구 거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였다고, 누군가는 여전히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운은 땀과 시행착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위해 쌓인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먼저 겪고 남들이 비웃던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며 불곰 사업은 끝났지만 그 수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수업의 결과를 당당히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과정 속에서 완성됩니다. 비웃음과 실패를 견디며 끝까지 책임졌던 선택, 그 선택이 쌓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호구 거래라 불렸던 그날의 결정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길을 배우기 위한 가장 값비싼 수업이었습니다. 진짜 국력은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남의 답안을 베끼는 것보다 틀리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려 했던 선택, 그 선택이 쌓여 기술이 되고 경험이 되고 결국 한 나라의 기준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